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보수 진보에 대한 축구 경기의 비유, 보수와 진보의 한판. 당신은 누구를 응원하겠는가? 당신이 사회 문제를 이해하려 한다면 사회에는 단 두 개의 팀이 있어서 이 두 팀이 선명한 의견 차이를 기준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 된다. 이 두 팀의 이름은 각각 보수, 진보다. 보수와 진보를 축구 경기에 비유해보자. 광활한 축구 경기장에서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보수팀과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진보팀이 축구를 한다. 보수팀의 선수들은 11명인데 공격수는 다국적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셋으로 모두 거인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키가 너무 커서 얼굴이 구름까지 닿은 가닥에 잘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은 잘생기고 등치가 산만하지만 그 등치에는 불구하고 날렵하고 그 등치에도 불구하고 날렵하고 빠르다. 중소기업은 조금 작은 거인인데 평범하다. 수비수는 보수 미디어들로 목소리가 크고 잘생겼다. 골키퍼는 보수 정당으로 등치가 크고 골을 잘 막기로 소문이 났다. 공격수와 수비수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으로도 소문이 났다는 게 문제다. 반면 진보팀은 좀 안쓰럽다. 공격수와 수비수를 합쳐서 1,000명 정도 되는데 하나같이 말도 안 되게 작고 예수하고 굼뜨다. 진보팀의 공격수들은 대부분 노동자다. 이들은 인원이 많고 가끔은 잘 뭉쳐서 보수팀의 공을 빼앗기도 하지만 곧 서로 의심하고 공을 패스하지 않아 불신과 혼란으로 우왕좌왕할 때가 많다. 수비수는 진보 미디어들로 목소리가 작고 검소하게 생겼다. 골키퍼는 진보 정당으로 등치가 작은데 능력이 좋고 많이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자기 분열적인 특성이 있어서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고 혼자 심각해하는 동안 골을 못 막을 때가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났다. 응원석을 가득 채운 무수히 많은 관중은 대부분 진보팀의 선수들과 외모가 매우 닮았다. 사실 진보팀의 선수들과 관중의 관계는 지인, 친구, 가족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진보팀의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의 관중은 잘생긴 보수 선수들의 팬이 되어 보수팀 응원석에 가서 응원을 한다는 것이다. 진짜 보수팀의 관중은 보수 진영에 잘 마련된 로열스에 있다는데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 그들을 본 사람은 없다. 경기가 시작되면 과관이다. 거대하고 발빠른 보수의 꽃미남 거인 공격수들이 공을 드리블하며 믿기지 않는 속도로 진격하는 동안 거인의 발에 진보의 선수들이 밟혀 죽는다. 왕자왕, 혼돈과 비명 속에서 아비규환 펼쳐지는데 진보의 수비수들이 반칙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는다. 관중석에서 보면 진보 수비수들이 뭔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한데 그 모습만 작게 보일 뿐 별로 관심이 안 간다. 더 큰 문제는 관중에게 있다. 진보 쪽 관중이건 진보 쪽 지인들이면서 보수 쪽 응원석에 앉은 관중이건 축구에는 별 관심이 없다. 자기가 앉은 좌석을 지키려고 서로 경계하고 옆 사람을 의심할 뿐이다. 어떤 관중은 1분마다 일어나서 자신의 좌석을 물수건을 깨끗이 닦고 마른 걸레로 다시 닦기를 반복한다. 어떤 관중은 자신이 앉은 좌석이 앞자리에 해당하고 특별히 좋은 자리에 해당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쁘다. 어떤 관중은 옆 사람과 대하기에 바쁜데 관중 중에서 누가 선수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소리 지르면 왜 경기장에서 시끄럽게 구느냐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무리하고 재수없다고 생각한다. 관중석의 가장 뒤쪽에 앉아서 경기장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나마 자석이 생긴 것에 위안하며 졸거나 유일하게 보이는 거인 공격수들의 모습만을 가끔 보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이 안 보이므로 경기를 잘 하는지 모르며 그저 잘생긴 보수 공격수들이 잘생김을 뽐내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줄만 안다. 보수팀 거인 공격수가 골문 앞에 서서 슛을 할 모양이다. 진보팀은 아직도 아비규환이다. 진보팀 수비수들은 지쳤다.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건 골키퍼인데 진보팀 골키퍼는 뭔가 혼자 심각하다. 골대 가운데 서서 무엇인가 계속 중얼거리며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때리고 반대로 해보기도 한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보스팀 공격수가 결국 슛을 하고 골은 심심하게도 골문 안으로 멋지게 꽂힌다. 경기가 정말 재미없다. 보스팀 수비수들은 공격수의 멋진 세레모니를 위해 경기장을 이미 잘 꾸며 놓았다. 오늘의 주인공인 공격수들이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와 멋지게 세레모니를 하고 수비수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른다. 수비수들은 응원석이 무관심하면 직접 응원석으로 올라가 박수를 치고 다시 급하게 내려와서 환호하기를 반복한다. 진보 진영은 골을 먹은 후가 더 흥미롭다. 골이 먹혔다는 소문이 돌자 그때까지 무관심하던 관중은 분노하기 시작하면서 경기장에다 물병을 던지고 선수들을 욕한다. 경기장 내의 선수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헐뜯는 시간이 벌어진다. 최종 책임을 무능한 골키퍼가 지기로 했는데 혼자 말하고 싸우고 심각했던 자아분열적인 골키퍼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정중한 태도로 돌변해서 선수들과 관중에게 사과를 한다. 그러곤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말한다. 관중도 그게 정말 책임을 진 건지 아닌지 헷갈리지만 뭐 특별히 다른 방법도 없으니 그러려니 하면서 또 자기 자석에 관심을 쏟는 일로 돌아온다. 뭔가 해결된 것 같다고 숨을 돌리는 사이 저 멀리서 보스팀 공격수들이 다시 공을 몰고 달려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해 보았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단계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앞서 경기장의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니 이제 응원석의 관중에게로 관심을 돌릴 차례다. 민주주의는 관중에 대한 이야기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독재를 탄생시키는가? 정치 견해로서의 보수와 진보를 알아보았다. 이제 궁금한 건 이것이다. 우리 사회가 보수와 진보 중 어떤 이념의 방향을 따르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가? 정답은 없다. 개인의 경제 상황과 신념에 따라 개인이 선택하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는 것은 하나의 사회를 보수 혹은 진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이렇게 묻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많은 사람이 쉽게 답한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인 정치체제라고 말이다. 옳은 답변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양하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공산주의다. 아무래도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북한이라는 절대적 타자가 뿌리 깊게 거주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고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고? 민주주의는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남한이고, 그럼 반대말은 북한이겠네. 북한의 체제는 공산주의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다. 정말로 이와 같이 생각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거나 안타깝게도 북한 역시 민주주의다.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실제로 그들이 민주주의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논하지 말자. 우선은 그들 스스로가 추구하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다시 묻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답부터 말하면 독재와 엘리트주의다.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그것은 앞서 논의한 대로 자본주의다. 민주주의, 독재주의, 엘리트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무슨 주의가 이리도 많은가 싶겠지만 차근차근 구분해보자.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정치 세계에서 대립되는 개념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정치 체제의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고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이다. 즉, 두 체제의 차이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에 있다.
어떤 의사결정 방식이 더 좋은가? 당연히 독재주의는 악이고 민주주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어떤 정치체제가 더 좋은가? 라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검증된 정치체제이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이의 희생을 대가로 얻은 값진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정치체제는 선이고 다른 정치체제는 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우리가 앞서 경제에 대해 논하며 경제체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의 문제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 역시 어느 쪽도 완벽할 수 없으며 둘 다 장단점을 가진 불완전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각 체제의 특성을 이해해 보려 한다. 민주주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개념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 현재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의제는 민주주의인가 변형된 엘리트주의인가?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쟁 중이지만 우리는 우선 대의제도 민주주의에 포함하려 한다. 엘리트주의 혹은 독재주의는 권력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반면 대의제는 권력의 근거가 시민, 대중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들의 의사가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괴리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은 시민이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민주주의 장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이 의사를 직접적으로 확인함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매력을 갖는다. 물론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 현대 민주주의가 대의제라며 실제로 개개인의 의사가 개별 사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타당한 비판이다. 각각의 시민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는 않고 시민의 뜻이 개별 사안마다 반영될 수는 없다. 쉽게 말해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하지 당신에게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의사가 정책 결정이 하나하나 반영되는 것은 다름없다. 그것이 가능한 건 앞에 알아보았듯 세계가 이분화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거칠게 먹는다면 본질적으로는 선명히 구분된 두 가지 대립 관계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 당신이 보수 정당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대리자 한 명을 뽑아준 것이 아니라 경제 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시장의 자유 확대, 세금 인하, 복지 축소,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 국가 경제 성장, 치열한 경쟁을 선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보 정당에 투표한다면 그것은 진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 정부의 개입 확대,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노동자와 서민의 이익, 빈부격차 해소, 경제 지향 및 협력적 분위기 형성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투표는 반장을 뽑듯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대의원도 사람인지라 개인이 취향과 판단, 신념을 고려해서 입법안을 제출하겠지만 한국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보다는 정당의 방향성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투표를 하기 위해 개별 정치인의 삶을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 대신 현 시점에서 나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시야를 갖는 것이 자신과 사회 전체를 위해 더 도움이 된다.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체제. 이 체제가 민주주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은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감동적인 체제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으로 넘어오면 부정적인 면을 너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두 사회, A, B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A 사회는 기가 매우 얇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호도되며 사회적 분위기에 잘 휩쓸린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한다. 누군가 욕을 먹고 있으면 솔직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같이 욕하는 편에 선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은 혹시나 자신의 판단이 틀려서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는 것보다는 다수의 판단에 자신의 판단을 맞춤으로써 안정감을 얻는 편을 택한다. 그런데 A 사회에 소수의 달변가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스스로 확신에 차 있고 대중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별 볼 일 없는 A 사회의 사람들은 달변가들의 판단에 쉽게 동조된다. 어차피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자신은 동조만 하는 것이니 A 사회의 사람들은 달변가들을 신뢰하고 결국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다. 물론 소수의 달변가들이 기대만큼 뛰어나고 정의로우며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신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혹은 이들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저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문제는 커진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소수의 달변가들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차피 명분이 있고 설명만 잘한다면 판단 능력이 결여된 대중은 다수의 분위기에 편승해 계속해서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가 그것이다. 또 다른 사회 B를 생각해보자. 이 사회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그런 까닭에 B 사회의 구성원들은 평균적으로 가방끈이 길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개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인은 자기 개발에 몰입하고 관련 분야의 스펙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 삶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외국어와 경영, 경제,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이들은 성실한 사람들이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으면 더 노력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만 같아서 자기 개발서도 읽어보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힐링 관련 공부도 해본다. 이 사회에는 기득권을 획득한 사람들도 불안하기도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자신이 언제 도태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공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비사회의 구성원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저소득자나 소외 계층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들은 경쟁에서 도태된 결과이므로 그들의 처지는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비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재산과 부를 지켜줄 수 있는 대리자를 희망한다. 일단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대리인은 명쾌하게 거부한다. 이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성장하는 경제, 세금 인하를 약속하는 대리인만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다. 경제의 성장과 부를 추종하는 다수에 의해 경쟁에서 소외된 소수의 다른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수의 독재가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다만 그 독재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A 사회의 독재는 어리석은 다수가 독재자를 선출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 독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통해 선출되었고 이후에 스스로 총리와 대통령의 지위를 견임하는 총통이 됨으로써 독재자가 되었다. 물론 당시의 독일인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독일인은 스스로의 합리적, 윤리적 판단을 보류했고 집단의 이기심의 판단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들은 대중 전체라는 분위기에 숨어 암묵적으로 독재자의 탄생에 동조했던 것이다. 반면 비사회의 독재는 독재자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독재의 상황이다. 비사회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행동한다. 경제 성장과 발전 외에 정치 담론은 거부하고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처럼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수에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권리 박탈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대로 소외된 소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위선자로 치부된다. 이 사회처럼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다수의 개인은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독재 정부를 낳는다. 그리고 이 사회는 다시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 개인을 키워낸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영국인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약자를 돕고 강자에 저항할 것, 페어플레이를 하고 부정과 불법을 거부할 것을 제안한 반면 한국은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급여 500만 원, 중형차 이상 소유를 제시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신이 경제적 성공을 인생의 최대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치 문제일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거의 필연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과 동시에 내용적 측면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형식적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내용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고 각 구성원이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관용의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독재 엘리트주의. 독재와 엘리트주의는 나쁜 것인가?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다. 장점은 시민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는 것이었고, 단점은 민주주의 정신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독재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장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단점, 독재의 가능성, 선거에 의한 독재자 선출, 다수의 독재. 민주주의 문제점은 사실 하나의 원인에서 기인한다. 의사결정의 주체인 다수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를 중우정치라 부르며 경계했다. 중우정치는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에 의해 사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정치적 실패를 말한다.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한 위험성을 강력히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아테네 시민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제가 중우정치로 몰락할 것임을 경고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가 소중한 정치 체제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분명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 불완전한 체제인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다. 대신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스파르타의 엘리트주의를 제시했다. 엘리트주의는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의 총칭이다.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귀족제, 가두정치, 독재, 참주제, 전제정치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그 이름이 어찌되었건 소수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엘리트주의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를 전제한다. 첫 번째는 사회가 권력과 능력을 가진 엘리트와 이를 가지지 못한 일반 대중으로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며 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기분은 좀 나쁘지만 어쩌면 구체적인 현실에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엘리트는 자신의 잠재력과 가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개인적 능력과 환경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 대중은 개인적으로 잠재 가치를 갖지 못했거나 처해진 환경상 능력을 펼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고 할 때 능력과 여건을 갖춘 엘리트에게 사회를 맡기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결국 대중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대 사회도 엘리트주의 사회처럼 보인다. 실제로 사회는 능력 있고 학벌 좋은 소수의 정치, 사회, 경제 엘리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말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정치 엘리트로서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의적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와 근본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누구로부터 얻는지에 대한 차이다. 민주주의는 구성원 중에 엘리트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선출되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에게 특정 정치의 대리자로 뽑거나 뽑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반면 엘리트주의는 이론적 측면으로 볼 때 통치자의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엘리트의 정치적 정당성은 엘리트 스스로에게서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엘리트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대중은 무기력하고 비합리적인 존재여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자를 선출할 능력이 부자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손에 대리자를 선출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 엘리트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제도로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정치에서 절대적 진리를 찾고자 했다. 오늘날의 현대인은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시 아테네가 언변과 말솜씨로 세상을 농락하는 소피스트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궤변과 거짓 속에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진리를 찾으려 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추구는 철학에서는 절대주의로, 정치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타났다. 소크라테스의 신념은 그가 살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역사와 얽히며 그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 당시는 그리스 지역에 패권을 두고 두 도시국가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오랜 전쟁을 치른 직후였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제를 대표했고 스파르타는 엘리트주의를 대표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알려진 이 길고 잔인했던 싸움은 결국 기원전 404년 아테네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 원래 아테네는 관용의 도시였지만 전쟁을 거치며 시민은 스파르타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과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소크라테스가 스파르타와 연관되어 보인다는 점이었다. 그가 설파하고 다니는 사상이 그러했고 실제로 그의 제자들 중 일부가 전쟁 중에 친스파르타 행위를 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테네인은 이 말 많은 70세 노인을 법정에 서게 했다. 직접적인 죄목은 신선모독과 청년들에게 불오는 사상을 퍼뜨린 것, 즉 풍기문란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시민이 모인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었지만 도리어 배심원들의 화를 돋우며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자신을 쇠파리에 비유하여 굼뜨고 거대한 말인 아테네를 깨우는 일을 한 것뿐이라고 아테네 시민의 문제점을 비판했던 것이다.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소크라테스는 친구들과 제자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도망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는 당당히 독배를 받았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드는 그 슬픈 자리에 그를 열렬하게 따르던 귀족 집안의 제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서구 철학의 궁극적 시작으로 불리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분노에 휩싸였다.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물론 화가 났겠지만 그가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민주제였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민주주의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파행적이 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근거가 되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으니 말이다. 이후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 폭민정치라고 불러 그 한계를 명확히 했다. 폭민정치는 난폭한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뜻한다. 이렇게 파행적인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플라톤이 제시한 정치체제는 철인정치였다. 이것은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 형태다. 여기서 철인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철학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철학자란 오늘날의 의미처럼 철학과 박사과정을 나온 사람이란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플라톤은 사회를 농민계급인 생산자, 군인계급인 수호자, 통치자인 철인왕으로 구분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덕이 있는 자에 의한 절대적 통치를 꿈꿨다. 현대인은 민주주의가 당연히 최선의 정치라고 알고 있다. 오늘날 독재주의나 엘리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며 단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사실 이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의 가치로 평가하는 국가에서 탄생한 이유가 크다. 정규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를 최선의 가치로 교육하고 중세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정규 과목에 성경어 공부를 포함시켰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의 정규교육에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의 가치라고 전제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을 통해 개인이 민주시민으로 양성되는 것은 잘된 일이겠지만 그로 인해 엘리트주의나 독재주의는 잘못된 체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수에 의한 정치체제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만약 소수의 권력자가 지혜롭고 뛰어난과 달게 대중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말이다. 현대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결정을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그 사회의 성장과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독재주의, 엘리트주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 그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소수에 의한 정치는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불완전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채택되고 유지되는 것은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소수의 독재가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와 한계를 드러내는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고대와 중세의 절대군주 아래에서 백성은 노예였으며 근현대에 등장하는 독재자들,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세습적 독재자들은 개인의 실책과 부패로 민중을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독재와 민주주의 비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체제는 무엇인가?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의 두 측면인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두 체제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체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알아보려 한다. 이쯤에서 물어보자. 만약 우리가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가장 뛰어난 통치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위대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뛰어난 통치자에 의한 독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국가 개념이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실 고대의 도시국가 폴리스는 현대의 한국처럼 복잡하고 거대한 근대적 의미의 국가는 아니었다. 차라리 전통적인 사회 공동체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아테네의 인구는 대략 3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시민은 일부에 불과했다. 즉 건너 다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로 정치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이 엄밀히 분리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당시 그리스인이 개인의 삶에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공동체도 윤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착한 친구가 반장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여기서 윤리적인 사람이 의미하는 건 덕이 있는 사람이다. 덕은 규정하기 애매하지만 인격적 올바름 정도로 생각하자. 여기에 더해 고대 그리스에서는 덕과 지혜가 구분되지 않았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은 곧 올바른 사람이었다.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말했던 것은 철인의 의미 자체가 지혜와 덕이 일치된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격자가 사회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만약 현대사회에서도 인격과 지혜를 갖춘 절대 부패하지 않고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경제체제의 구분과 정치에서의 보수, 진보의 구분을 고려해 본다면 완벽하고 이상적인 엘리트를 선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체제로서의 엘리트주의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개인에 의한 독재와 엘리트 정치는 실현될 수 없다. 이상적인 개인이 없어서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개인을 찾아낸다고 해도 이상적인 정치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근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적인 정치라는 것이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치에 대해 논하며 정치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문제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완벽한 경제체제가 없는 한 완벽한 정치체제도 없다. 경제체제는 어쩔 수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며 그만큼 다른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킨다. 자본가의 이익이 우선되면 노동자의 이익이 줄어들고 반대로 노동자의 이익이 우선되면 자본가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우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자신은 이 두 계급의 이익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이라는 어휘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거짓말쟁이다. 세금을 낮추는 동시에 복지를 높이는 일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 노동가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상적 개인에 의한 이상적 정치는 실현 불가능하다. 독재자나 민주주의나 어쩔 수 없이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이로써 필연적으로 소외되고 희생되는 집단이 생긴다. 모두를 만족시킬 이상적인 정치는 없다. 따라서 이상적인 독재자, 엘리트는 불필요하다. 정치에서 요구되는 것은 뛰어난 인물이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서 충돌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할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의 비현실성을 압도한다. 그래서 독재주의와 엘리트주의가 현실화되었을 때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첫째, 특정 계급의 이익을 반복적으로 대변함으로써 그것이 자본가이건 노동자이건 이익 분배에서 배제된 다른 집단의 불만을 고조시킨다. 둘째, 엘리트주의는 스스로의 완전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에 불만을 가진 집단을 필연적으로 억압한다. 셋째, 이런 억압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자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한다. 넷째, 정보의 은폐와 왜곡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반대로 국민에게 조작한 정보를 사실인 양 과장해서 교육한다. 마지막 다섯째,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편협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 스스로가 사회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게 된다. 결국 사회는 병든다. 실제로 그러한 사회가 있는가? 어떤 이들은 북한이나 중국을 생각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남미나 쿠바를 떠올릴 수도 있다.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의 근현대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독재자나 소수 엘리트에 의한 이상적인 사회는 허구인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결합되는가? 지금까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이 둘을 경제체제와 연결해보자.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치체제는 하나의 경제체제와 연결된다. 가능한 조합은 아래서 보듯이 네 가지다. 익숙한 조합부터 살펴보자. 우선 1.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사회다. 이를 민주자본주의라고 한다.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신자유주의에서의 자유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시장에서의 자유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추구해 자유민주주의이고 북한은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체제 이름에 자유를 붙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유라고 할 때 그것은 거의 언제나 자본의 자유, 시장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추구한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 대표로는 한국, 일본, 미국이 있다. 다음으로 익숙한 조합은 이이다. 우리에게 이 사회에 익숙한 것은 아까 가까이에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체제는 공산주의, 정치체제는 독재주의에 딱한 사회다. 이 사회는 공산 독재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공산주의라고 지칭한다. 사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독재 형태만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칭함으로 우리도 독재적인 공산주의를 그냥 공산주의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 공산주의는 실제로 민주적 절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집단은 오직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 집단뿐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사회라고 또 한다. 이러한 사회 형태는 과도기 단계로 모두가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노동자가 독재하는 사회가 공산주의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북한은 공산주의라 부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왜냐하면 노동자에 의한 정치 형태도 아닐 뿐더러 90년대 중반에는 선군 정치라고 해서 사회의 핵심 계층으로 군을 중시하는 정치 체제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군이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정 영역을 총괄한다. 그런 까닭에 개념 분류상 노동자가 중심이 아닌 군인이 중심이 된 북한 사회를 더 이상 공산주의 사회라고 지칭하기는 어렵다. 국가가 경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권위적인 모습을 띠고 있으니 통제 경제기 파시즘 시대 정도로 이름 붙이는 것이 적절하다. 어쨌거나 느슨하게 묶어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정치적으로는 독재주의를 추구하는 대표 국가는 소련, 중국, 북한이 있다. 가실까요? 더 읽어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은 만약에 사과를 하는데, 미안해요. 정말, 저도 좀 마음에 안 좋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I'm so sorry. I feel so bad. But like, I can't help myself. I can't help myself.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이에요. I can't help myself. But like, I can't help myself. I'm so sorry. I feel so bad. But like, I can't help myself. 이런 식으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우리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